국내 가상화폐 투자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22조 원으로 주식시장 거래 대금보다 많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거래소도 신고만 하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60여 곳이 난립 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의 원조격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른바 잡코인들 거래가 90%에 달합니다. 가격이 낮고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한탕을 노릴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고가 터지면 매우 크게 터질 수 있는 요건을 정말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나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만 이제 허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4개 거래소만이 기존 은행과 이 사업 연계를 통해서 실명 확인 계정을 운영 중인데 기존 은행들이 실명 계좌 개설을 매우 지금 깐깐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금융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은행이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거래소들이 그래서 이 실명 계정을 개설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9월 24일 즈음에서는 거래소들의 줄 폐업이 그래서 예고돼 있습니다. 난립한 거래소들이 조용히 문만 닫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갖고 먹튀할 가능성 높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법이 딱히 없는 상태라서 투자자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 없습니다. 9월 24일 이전에 실명 확인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 자신의 가상화폐 자산을 이전시키거나 처분할 것을 전문가들은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거나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홍사훈의 경제쇼를 전적으로 믿으세요. 네, 매주 화요일 염블리의 영양만점 주식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한 주 쉬고 다시 나오셨어요. 염수관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잘 쉬셨고요.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네. 지난주 안 나오셨다고 네. 불만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 네. 자, 염승환 부장께 주식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공매도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났어요. 네. 공매도 재개한 지. 공매도라는 게 일단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다음에 나중에 사서 다시 갚는다 이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수록 이득인 거라고 그때 하셨어요. 공매도가 한 달 됐는데 재개된 지 가장 공매도가 거래가 많았던 게 삼성전자라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 공매도가 타겟이 된 거예요? 일단 뭐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니까 뭐 당연히 유동성이 풍부한 것도 있고, 근데 공교롭게 반도체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시각이 되게 좀 안 좋게, 한마디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왜 안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즘에 나오는 지표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반도체 가격도 오히려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간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3분기가 좀 정점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주가 미리 선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너무 좋기도 했는데 그 배경이 사실 삼성이 TSMC를 따라잡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져 버렸고, 왜냐하면 또 텍사스 지역의 한파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됐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오스틴 공장 이번에 증설 결정을 했지만 대만 TSMC 더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그러면 더욱더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 의구심을 일단 해소를 못 시킨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메모리 쪽에 있어서도 지금 3분기에 특히 지금 그 더 공매도가 이 강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라고 아마 많이들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오포, 비포, 샤오미라고 중국의 3대 회사가 있어요. 이 기업들이 갑자기 스마트폰 주문을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품 주문을 했는데 그거를 오더컷이라고 주문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을 주문을 했는데 80만 딱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왔는데 이제 시장에서 추측하기로 이거 생각보다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이거 별로 안 좋네. 예. 이게 주문을 줄였다는 건 그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당연히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 반도체 같은 부품이 다 들어가잖아요. 예. 이거 생각보다 IT가 안 좋구나. 거기다가 또 PC용 D램도 되게 중요한 게 반도체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PC용 D램이 한 15% 정도 되고 예. 제일 많은 게 모바일이에요. 모바일이 26%, 예. 25%가 서버. 그다음 예. PC인데 PC가 올해 그 대만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PC 업체들 예. 대만에 PC 업체들 되게 많거든요. 올해 1분기가 정점이라는 얘기들이 나와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거 PC 꺾이고 모바일도 꺾이면 믿을 건 서버인데 서버만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치기 너무 또 좋은 재료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5월 3일부터 사실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반도체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예. 집중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고 사실 외국인들이 지난 한 달 동안 8조 5천억 정도를 팔았는데 예. 그 거의 대부분이 공매도예요.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한 8조 나왔거든요. 공매도로만. 네, 공매도가 8조 나왔는데 외국인들 공매도 거래대금이 8조라고 그러던데. 네, 근데 한 달 동안 전체 시장을 판 게 8.5조입니다. 그러면 한 달 거의 뭐 공매도로 하고 거의 뭐 95% 이상이 공매도로만 네. 했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 무조건 이제 뭐 순매도라는 게 예. 매도에서 매수를 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무조건 다 공매도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 어쨌든 비슷한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외국인 매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거는 예. 분명한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예. 집중적으로 좀 융단 폭격을 했다는 게 이번 이제 5월달 장에 가장 특징적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은 되게 부진했습니다. 5월 내내. 지금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공매도 그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삼성전자에 그렇게 칠 네. 이유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또 네,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3분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예. 이제 꺾일 텐데 그리고 중요한 서버가 아무리 좋아도 PC랑 모바일 꺾이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국내 또 애널리스트 시각은 이 모바일 쪽도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는 것 같고요. 예. PC는 인정을 해요, 다들. PC는 그렇군요. 꺾였다. 근데 모바일 쪽은 3분기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3분기에 애플 아이폰하고요. 예. 갤럭시 신모델이 나와요. 3분기에. 그러니까 그게 물론 또 안 팔리면 이제 모든 가정이 또 어그러지겠지만 일단 신제품이 나오면 부품 공급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쪽도 일단은 조금은 개선되는 분위기라 더 이상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 밑으로는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4716님이 6287님이 주식 용어 중에 대주라는 용어가 뭐냐고 궁금하다고 물어보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차하고 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대차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하는 건데 비슷한 용어입니다. 빌리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을 빌린다는 용어는 똑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냐면 대차는 지금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외국인하고 기관만 대차 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빌리는 거죠. 수수료를 내고. 대주 거래는 이게 증권사 같은 데 있잖아요. 증권사에서 주식을 갖고 있다가 개인들 원하는 공매도 원하는 그 주식 빌려가기 원하는 개인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대주 거래라고 주식을 빌려줘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주로 빌려주는 거를 우리가 대주 거래라고 지금 많이 용어를 불리는데 근데 이제는 뭐 사실 개인 투자분들도 대차 거래가 이제 그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비슷한 용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동안에 지금 공매도 개인 거래량 보니까는 외국인이 86% 뭐 거의 대부분이었고 기관이 12%, 개인이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삼성전자 말고 또 공매도 거래가 많았던 기업이 또 어디 있었어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았던 게 예전에 현대상선. HMM. 그게 한 3,900억 정도 나왔었고 HMM도 워낙 많이 올라서 너무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LG화학이 그 다음인데 LG화학은 이제 2차 전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고점 논란 그리고 지난주에 LG화학에 대한 또 약간 매도 리포트까지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65만 원으로 내려버렸더라고요. 130만 원에서 갑자기 65만 원 내려버린 거예요. 분사해서 그러나 배터리 사업을? 그 보고서 내용은 그거예요.
앞으로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고 예. 거기다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예. LG화학의 가치가 떨어진다. 예. 이제 얘는 너는 지주회사 아니냐. 예. 할인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 논리인데 사실 그건 뭐 작년부터 이미 있었던 논리긴 한데 그걸 이제 보고서로 써가지고 시장이 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공매도에 또 빌미가 됐던 것 같아요. 악재니까 그 보고서를 보고 또 공매도가 쏟아져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이 공매도 금지 전에도 가장 많이 공매도가 있었던 기업이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도 많았고 현대차도 최근에는 공매도가 좀 줄긴 했지만 그 한참 5월달 중순까지만 해도 반도체 공급 부족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차를 못 만들 거다. 이것 때문에 공매도가 계속 나와서 이런 기업들이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기업들로 지금 보입니다. 아까 그 셀트리온이 세 번째로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공매도 금지 이전부터 공매도 단골로 막 그 많이 좀 꼽혔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셀트리온이 또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그 종목이다라고 해요. 공매도 잔고라는 건 뭐예요, 용어가? 잔고? 그러니까 이게 요 메커니즘만 이해하세요. 주식을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일단 빌려야 돼요. 공매도를 하려면. 그래서 빌리는 그렇죠. 어딘가에서 빌리지. 빌리는 거를 대차거래라고 하고요. 그다음 빌린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장중에 이제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도를 안 해도 돼요.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근데 내가 빌렸는데 어쨌든 매도를 했으면 그건 공매도로 잡혀요. 근데 공매도를 했는데 나중에 원 주인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 사서 다시 갚아야지. 근데 아직 안 샀으면 공매도만 쳐놓은 거죠. 그럼 그 물량이 그대로 잔고예요. 그걸 잔고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100만 주를 빌렸는데 예를 들면 50만 주를 팔았어요. 근데 그대로 지금 있어요. 그냥. 그러면 50만 주가 공매도 잔고입니다. 그대로.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잔고를 내가 공매도를 만약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기업의 공매도를 친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빌릴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거기랑 약정을 맺기도 해요. 얼마 후에 내가 갚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기간을. 근데 무제한인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무제한으로. 지금 김배공님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문제를 삼았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왜 공매도 물량을 무기한으로 주고 일반 대미 투자자한테 61만 주냐. 이거야말로 불공정 거래 아니냐. 저도 뭐 그렇게 개인들도 그냥 무제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그때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때 이제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인터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은 나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만약에 공매도를 무제한으로 하게 됐을 때는 아직 사실 이제 공매도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너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만약에 2개월 안에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공매도를 쳤는데 반대로 급등을 해버리면 손실이 무제한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너무나 그 계좌가 완전히 뭐 파탄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2개월로 딱 제한을 걸었다. 그런 인터뷰 기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사실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건 개인이 선택할 문제예요. 무제한으로 내가 해가지고 손실을 보고 어쩌건 간에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까먹어도 본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할 거면 외국인 기관도 2개월로 하든지 저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그럼 리스크도 똑같이 공평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외국인은 그냥 무제한으로 줘버리고 개인은 2개월 막는다. 이건 솔직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관들이 만약 무제한으로 주면은 기간을 주면은 언제까지 사서 갚아야 된다 이 기간이 없다면은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떨어질 때까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그 유지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거기서 그 기관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제한이면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이제 뭐 그 약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빌려준 주체가 A라면 이 A라는 사람이 뭐 만약에 내가 꼭 다급할 때 내가 주식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때는 갚아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이 붙을 수도 있는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뭐 진짜 극단적으로 10년을 해도 뭐 그건 그 사람하고의 문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을 60일 딱 한정했으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도 똑같이 60일로 하는 게
둘 다 무제한으로 하는 것보다 이건 손실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니 네. 기관이나 외국인도 똑같이 60일로 맞춰주는 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러면 이럴 거면 무제한으로 할 거면 다 하든지.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기간 제한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사실 무제한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 좀 더 이렇게 공매도가 기간 면에서는 좀 더 자유롭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5565님이 그래서 이걸 물어보셨네. 공매도와 주가 조작의 차이점이 도대체 뭔가요? 주가 조작.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불만이 많으신 거야, 다들.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도 제가 그냥 얘기를 해드리면 예. 공매도가요. 지금 주가가 셀트리온 어쨌든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예. 한때 뭐 그 예전에 40만 원까지도 넘어갔었거든요. 예. 근데 공매도가 가장 극심했던 구간이 언제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에 5만 원, 6만 원 할 때였어요. 공매도가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예.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 회사 이거 회계 조작한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자사 바이오 시밀러를 판매를 어디다 하냐면 제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 넘겨요. 예. 유통회사거든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받아요. 그럼 그걸 다 이익으로 잡아요. 근데 실제로 판매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자회사로 넘기는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제로 이제 판매를 하면 이익인데, 예. 근데 이걸 파는 순간 이제 이익으로 잡았다. 막 그래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 곧 분식회계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워낙 또 주주분들이 되게 이제 그 셀트리온을 또 믿고 투자하신 분들은 예. 공매도 이제 세력들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을 펼친 거죠. 그런 거 아니다. 막 이렇게. 또 했는데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결론은 뭐냐. 공매도 세력들이 거의 망했죠. 지금 주가 40만 원까지 그 후에 날아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올라간 배경은 미국 시장을 뚫어버렸어요. 예. 미국의 그 FDA 승인도 받고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하니까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지금 뭐 분식회가 결론이 사실 제가 예전에 조사한 걸로는 아는데 금융위에서도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예. 또 올해 합병 이슈가 있어요. 3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합병하면 이제 그런 이슈는 아예 사라질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하나의 회사가 되니까. 지금 그래서 그 관련해서 9636님하고 이용님이 셀트리온 3사 그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건지 이거 왜냐하면 작년에 서정진 회장이 약속을 했어요. 예. 직접 그 하반기에 합병 추진한다고 올해.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합병을 하려면 같은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옮겨야 돼요. 코스피로. 둘 다 코스닥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일단 옮겨야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합병을 할 텐데 예. 합병하게 되면 또 공매도도 아마 그 갚아야 될 겁니다. 이게 본 주인한테 아마 그래서 아마 공매도 이 아마 그 쇼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예. 매수도 이제 그 갚아야 되니까 그 매수도 들어올 수 있고 주가에는 되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합병을 하게 되면. 그럼 그 공매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지금 셀트리온 같이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많다는 건 그러니까. 빌려서 일단 매도만 해놓고 네. 사서 갚지를 아직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으면 사서 벌써 갚았을 텐데 네. 그래서 차익을 실현했을 텐데 네.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많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예상했던 것처럼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하는 세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만약에 예를 들면 40만 원에 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익이죠. 예. 근데 옛날에 분명히 20만 원 했던 사람도 있을 거라면 20만 원 이하에서. 예. 그럼 굉장한 손해거든요. 예. 아직도. 그 사람은 아직도 손해죠. 잔고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이 갖고 있다면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포지션이 너무 달라서 이게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이익이고 어느 사람은 지금 매도 그 손실이니까. 근데 잔고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건 일단은 공매도 세력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은 아직도 안 좋게 본다는 얘기죠. 공매도 잔고가 많다는 거는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 여기서 올라갈 걸로 생각하면 바로 갚아버리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매도 잔고가 많다는 건 공매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좀 셀트리온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4716님이 대만 한국 IT 관련 ETF 들어가 있는데 이 전망이 좀 어떻겠느냐고 공교롭게도 5월 달에 너무 안 좋았어요. 대만하고 한국은 사실 IT 비중이 높은데 한국 IT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대만 때문이에요. 대만 IT 기업들이 제가 그때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만 TSMC가 하루에 9%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그때 이제 TSMC도 꺾이고 뭐 그 날이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악재 나온 날이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스마트폰 그 오더 컷이라고 주문을 줄여버린 거 그런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했어요. 대만에서.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 막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도체 공장 문 닫겠다. 이것 때문에 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좀 줬던 건데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5월달 충분히 지금 IT 잘 조정 받았으니까 혹시 뭐 ETF 장기 투자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계속 좀 하락한다면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9268님 질문 하나 좀 더 받고 다음 진도 나갈게요. 한국전력 이거 탄소 배출 그 탄소 중립 수혜주 아닌가요? 한전은 국민주로 그냥 상장시키지 말지 왜 국가에서 관리하고 물가 연동제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전력은 일단은 당연히 공기업이라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좀 유의하실 게 공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가의 이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가치에 사실 굉장히 위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기업으로만 딱 그냥 놓고 보면 올해 1분기에 무조건 전기를 올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연료비가 올라갔으니까. 그죠? LNG가 급등했는데. 근데 안 올렸잖아요. 왜냐? 국민의 이익이 더 우선이니까. 근데 이제 이대로 가면 적자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올리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정부가 결정한 문제라 이거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3분기도 뭐 이럴 수 있거든요. 3분기 가서도 지금 경기가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것 같다. 정부가 판단을 하면 그냥 내년으로 연기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올리겠죠. 당연히 올리겠지만 그 한국전력의 그런 특수성을 좀 이해하신다면 장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한때 한국전력이 6만 원, 7만 원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2만 5천 원밖에 안 하니까 그 정도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아까 그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얘기도 하셨는데 한국전력은 일단 기본 구조가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원자력, LNG 이런 거를 수입을 해가지고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도 의무적으로 이용을 하게 돼 있어요. 뭐 RPS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 한전 입장에서 또 안 좋은 게 당연히 실적이 부러집니다. 비싸요. 신재생에는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조건 이제 의무적으로 늘려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안 좋은 거고 한전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 비중 늘려버리면 돼요. 제일 싸요 단가가. 근데 원자력 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또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엔 좀 모르겠어요. 시각이 바뀌셨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한미 원전 동맹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원전 비중 적극적으로 축소한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뭐 후쿠시마를 봤으니까. 맞아요. 전 세계가 그리고 대부분 비슷하게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한전한테는 악재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원전 비중 줄인다는 건 더 비싼 다른 원료를 쓰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되게 이제 못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을 투자하실 땐 정부 정책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근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늘린다? 이것도 한전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군요. 일단은 아직은. 왜냐하면 비용을 계속 증가시켜야 돼요. 그 언젠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가 싸지면 그때 가서 이제 좋아질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정부 정책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는 정책이 오히려 한전한테는 좋다기보다는 아직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악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이 아직 결정한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석탄 발전소 있잖아요. 그 석탄 발전소엔 더 이상 투자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석탄을 이용해서 돈 버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투자 배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기사로.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 석탄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회사잖아요. 한전한테도 약간 악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복잡해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국전력은 저는 제가 나쁜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알려져 있어요. 바닥입니다. 주가는. 다만 올라가기 위해선 제가 말씀드린 악재가 하나라도 해소돼야 돼요. 어느 정도 아니면 뭐 원전 비중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단가가 확 낮아진다거나 이런 게 해소돼야 주가가 급등하는 거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그냥 계속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한전 같은 이런 공기업 또는 공기업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에 주식 투자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좋아요. 이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막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절대 망하진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 망하진 않아요. 수익성 면에서는. 근데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수익성 면에서는. 그렇겠지. 왜냐면은 주주 이익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일단은. 공공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투자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을 또 많이 줍니다. 배당이 그 KTNG 같은 회사 있잖아요. KTNG는 그래도 정부 규제가 아주 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한 5% 줘요, 1년에. 그리고 KT도 배당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좋은데 유독 한국전력은 어쨌든 좀 규제가 되게 심해서 조금 장기 투자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LG화학 그 외국계 그 리포트가 증권사에서 낸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했어요. 네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LG화학뿐만이 아니고 어저께 그 삼성 SDI도 배터리 회사잖아요. 공교롭게 배터리 회사 만드는 회사 두 군데에서 여기도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좀 좋지 않게 나왔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식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좀 회복은 됐긴 했지만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외국계 증권사가 이렇게 리포트 내면은 그게 영향이 큰가 봐요. 일단은 왜냐면 이게 리포트라는 걸 외국계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권사들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영향을 주냐면요. 우리 한국의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시잖아요. 무료로 볼 수도 있고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에 하는 A증권사가 뭐 LG화학을 예를 들면 안 좋게 보고서를 썼어요. 뭐 이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목표 주가 확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 안 좋네. 그래서 이제 그날 뭐 폭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외국인들은 국내 보고서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미국 이게 기업들 투자할 때 사실 어떻게 보는 법도 좀 모르지만 사실 미국 증권사 보고서 보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외국계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은 이 외사 리포트는 많이들 보거든요. 참조를 해요. 주로 그 외사 리포트를 참조하는 데가 대부분 펀드입니다. 외국계 펀드들이 이런 것들 참고하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런 걸 썼네. 돌겠죠. 이런 이 정보들이 그다음에 LG화학을 JP모건인가 제가 알기로는 CS증권 유럽의 CS증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내버렸어요. 그게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거고 그걸 보고 그냥 이거 안 좋구나. 공매도까지 해가지고 그냥 비중을 줄여버린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외국인 비중이 되게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날 장중 내내 던져요. 그냥 계속 던집니다. 거기다 빌린 것까지 같이 다 던져버리니까 주가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은 저 내용 보면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보고서에 충실해요. 대부분 제가 이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외사 보고서 나온 날은요 거의 그날 외국인 다 던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인데도. 알려진 내용인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아는지 어쩐지는 제가 모르지만 거의 당일날 그런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 그 기업은 외국인들 매물 폭탄 맞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이 기업이 망가졌냐?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 회복된 기업도 많고 반대로 외국인이 매수 리포트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주가 올라갑니다. 외국인이 사서. 최근에 대표적으로 물론 급등한 건 아닌데 12만 원에서 그 외국계 증권사 중에 CLSA라는 증권사가 하나 있거든요. CLSI. 그 회사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19만 원 보고서를 냈어요. 며칠 전에. 그럼 지금 12만 원인데 엄청 좋은 보고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이 사서 진짜로 주가 지금 급등은 아닌데 12만 8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요. 그 보고서 나온 날 증시가 급락하고 있었어요. 하이닉스만 올라갔어요. 하이닉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보고서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것 때문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다 빠지는데 혼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보고서 영향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두 가지가 궁금해요.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국내 증권사들도 리포트를 많이 할 테고 외국계도 리포트를 많이 하는데 그럼 외국계 리포트가 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가에 이게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외국계 리포트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건 그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주로 외국인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사실 별 반응을 안 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한꺼번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 중에 매수하는 외국인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매도 포지션을 잡아버리는 거죠. 특히 그리고 외국인 펀드들 중에 초단기 매매한 펀드도 많아요. 이게 헤지 펀드라고 그 펀드는 뭐냐면은 위든 아래든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매도 쳐서 악재 나오면 공매도로 먹고 또 좋은 리포트 나오면은 위로 올려서 수익 내고 약간 이런 좀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투기적인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데서 이런 거 이런 보고서가 나왔네. 이걸 이용을 안 할 리가 없는 거죠. 공매도 치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날 물량이 쏟아지는데 근데 또 이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날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LG화학 같은 큰 기업이 아침부터 물량이 쏟아져서 급나가면요. 그날 오르는 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매물이 쌓이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 기관이나 뭐 아니면 또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고 있다 공매도 하시는 분들도 나오겠죠. 이건 미치다. 그냥 이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미치네. 그냥 던지는 거죠. 있는 것도 정리해버리고. 거기 순응하는 트레이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보통 이틀 빠져요. 그럼 그 외국계 증권사들의 그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 영향을 줘요. 중장기는 영향 없어요.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외국계 리포트, 증권사들 리포트가 잘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실제 다 아는 건데도 리포트를 하고 그냥 그게 뭐 의도가 있든 없든.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 나와서 빠지는 기업들 봤거든요. 근데 단기로 맞아요. 단기로는 주가 빠져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빠지는데 결국 중장기로는 맞는 경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외국계 증권사가 리포트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그 LG화학의 배터리가 무슨 이유로 해서 여기는 장기적으로 뭐 그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악영향이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은 그게 결국은 맞느냐 이거죠. 이렇게 쭉 보면은.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맞았던 경우 많지 않았고요. 사실. 그리고 약간 뭐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느낀 건 뒷북 보고서가 좀 많아요. 뒷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알고 있는데 뒤늦게. 아니 왜냐하면 LG화학 주주분들이 작년에 왜 열받으셨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서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때 70만 원 하던 게 59만 원까지 급락했다가 진정되면서 100만 원 갔거든요. 그럼 작년에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또 꺼내 들어서 갑자기 130만 원에 있던 목표 주가를 65만 원으로 이제 내려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일단 내렸고 그다음에 삼성 SDI 있잖아요. 어제 나왔잖아요. 목표 주가를 겨우 2만 원 낮췄어요. 많이 낮춘 건 아니에요. 2만 원 낮췄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배터리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뭐. 근데 사실 배터리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더 많지 배터리 제대로 만드는 회사 몇 개 없어요. 딱 따지고 보면 전 세계 자동차 만드는 회사 얼마나 많습니까? 한 100개 넘을 거예요. 근데 배터리 만드는 회사는 좀 과점화돼 가지고 한 10개 이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업체가 그 빅5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더라고요. 그 이유를 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왔던 건 뭐냐면 되게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CATL 있잖아요. 세계 1등. 그 회사도 같이 매도 의견을 썼어요. 같이 썼어요. 거기도 별로 안 CATL도 팔고 삼성 SDI도 팔아라. 이 내용인데 근데 되게 더 너무 황당했던 건 CATL은 주가가 어제 폭등을 했습니다. 중국 그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 어제 역사상 최고가를 넘겨버렸고요. 주가가 5%나 올랐어요. 삼성 SDI는 5%가 반대로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는 같은 보고서에도 올라가고. 아니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그렇게 뒷북 다 아는 거 뻔히 아는 걸 몰라서 그렇게 쓰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의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그거는 겁니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 애널리스트의 자유거든요. 그렇게 쓰는 거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뭐 뒤늦게라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확실히 국내 애널리스트분들이 저는 더 뛰어나다고 보는 게 훨씬 업데이트도 빨리 해주시고 되게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을 해요. 뭐 나쁘면 나쁘다고도 얘기해주고 얘기들을 하는데 외국계는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그 예전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 우리 악재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좀 뒤늦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 보고서가 나오면 외국인이 그걸 보고 매도가 나오니까 주가가 뒤늦게 또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반복돼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외국 증권사들의 리포트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외국계 그 증권사들은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하고 싶은 그 유혹에도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그것까지는 저도 잘. 하준기 님이 액면병합 설명 부탁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액면병합. 액면병합은 뭐냐면 액면 분할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비싸서 액면 지금 예전에 카카오가 50만 원 했는데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액면가 예를 들면 5,000원짜리를 10분의 1로 분할을 하면 500원이 되고요. 그렇지. 대신에 주식 수가 10배로 늘어나요. 대신에 주가는 당연히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근데 액면병합은 뭐냐면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싸구려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1,000원, 100원 막 이러면은 근데 그 회사가 액면가가 만약에 500원이다. 액면가 500원인데 액면가를 5,000원으로 올려요. 10배. 그 올리는 순간 액면가가 10배 올라가니까 주가가 1,000원이면 예를 들면 10,000원이 돼요. 주가 10,000원이 되는 순간 근데 그 주식 수는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대신에 주식 수가. 그럼 대신에 10,000원은 됐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은 10,000원 되면 그래도 좀 뭔가 좀 비싸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경영진이 선택할 문제긴 한데 액면병합은 어쨌든 액면가를 올려서 실제 기업의 주가를 올린다. 근데 기업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기업 가치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 강판 가격 그 인상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용 강판 그래서 뭐 자동차 값도 올라가는 일이 많으니 뭐 원자재 값 반영해서 그런 얘기 있던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데 계속 주가는 뭐 지지부진하다고 해요. 네네. 강판 가격 오르고 그러면은 그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한 겁니까? 유리한 겁니까? 지금 4233님이 이거 물어보셨어요. 네, 당연히 유리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포스코는 정확히 왜냐하면 포스코는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하거든요. 이게 매출 비중이 다 분산돼 있는데 현대제철은 그 자동차 강판 비중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현대차 계열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좀 잠깐 내용 보니까 현대제철 기준으로는 2천억 정도 1년에 이익이 더 올라간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긴 한데 다만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냐면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너무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서 강판 가격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일단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중국 정부가 자꾸 철강석이나 철강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버블 우려가 생겼나 봐요. 이걸 차단시키려고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철강석 거래할 때 막 수수료도 더 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오늘도 아까 좀 잠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중국의 탕산시가 철강 거대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예전에 몇 번 나와서 얘기했지만 올해 철강주 전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게 탕산시가 강제적으로 중국 업체들한테 너네 감산해 최대 50%까지 이걸 주문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50%가 아니라 50% 감산이 아니라 조금 감산 폭을 완화시켜버린 거죠. 예를 들면 30%까지만. 그러면 5개 줄일 걸 3개 줄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공급 감소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철강주한테 되게 이건 좀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기사에 그래서 오늘 철강주가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약간 이걸 철강주가 또 못 가는 이유는 이걸로 보셔야 돼요. 철강주는 인플레 관련주인데 원자재 가격 올라갈 때 그 가격 전가해가지고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막 구리 가격 올라갈 때 주가들 막 엄청 올랐잖아요. 철강석 가격.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일단 좀 주춤해졌고 그다음에 지금 연준에서도 인플레 이거 일시적이다. 자꾸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 벗으면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출근을 해요. 무조건. 그 광산 같은 데도. 그럼 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럼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공급이 안 되던 게. 그럼 원자재 가격도 당연히 안정화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강력한 의지.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랑 경제 정상화. 이 두 가지가 오히려 원자재한테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면서 철강주한테도 약간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주가가 좀 조정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철강주가 안 가니까 뭐가 갔냐면 소비재가 갔잖아요. 마스크 벗을 때 제일 좋은 게 어떤 뭐 화장품, 의류, 요즘에 백화점, 면세점, 카지노
여행 항공이 정말 요즘에 강하거든요. 이쪽 섹터로 이제 넘어가버린 거죠. 원자재 팔고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9303님이 이거 물어보셨는데 아시아나 항공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시아나 항공이 뭐 상장 폐지 얘기가 있습니까? 아, 그게 왜냐하면 그 박상구 회장인가요? 제가 네, 이름 예, 그 지금 약간 그 조사 받는 걸로 아는데 그 예. 횡령인가요? 그 회사 횡령해가지고 예. 일정 회사 자금의 일정 부분을 횡령을 하면 거래 정지시켜 버려요. 예.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이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얼마 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SKC가 예. 거래 정지 당한 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이제 SKC 예전 그 회장이죠. 최신호 회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이 늘어나서 거래를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상장 폐지 당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셨는데 다행히 그냥 SKC는 거래가 재개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나항공도 어차피 지금 이제 매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박상구 회장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당연히 대한항공으로 경영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상장 폐지, 그러니까 요건으로 따지면 상폐될 수도 있겠지만 증선위에서 무조건 상폐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배임 횡령이 있다고 해서 네, 무조건 하진 않아요. 그럼 그게 대한항공으로 넘어가면은 기존의 경영진이 횡령 배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상장 폐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도 제 기억에는요, 몇 년 전이었는데 하나그룹의 그 김승현 회장도 약간 그런 그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옛날에 한번.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때도 하나가 지주에서 하나가 거래가 정지됐던 경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때도 되게 두려워하셨어요. 근데 결국엔 그냥 아무 일 없었어요. 그 거래 정상적으로 며칠 정지되고 풀렸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면 이게 어쨌든 만약에 이런 일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을 어떻게 보면 피해 볼 수도 있잖아요. 피해가 정도가 다 난리가 억울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거래는 정상적으로 재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중국 위안화 요즘 워낙 강세예요. 뭐 강세다 보니까는 위안화 그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그 중국 내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 준비를 인상을 했다고 해요. 네네. 이게 그러면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아니고 달러에 대한 지급 준비. 그러니까 지급 준비라는 게 원래 그 다 이거 그 뭐라고 해나. 그러니까 은행이 풀지 말고 일정 비율은 갖고 있으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보통 이제 예치를 하거든요. 중앙은행에. 그거를 이제 그 예치 비율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한테 야,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100원을 빌려준다면 사실 90원을 주고 10원은 여기 맡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걸 지급 준비라고 지금 근데 그걸 만약에 올리면 더 여기다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의 돈의 유동성이 줄 거 아니에요. 이쪽에 들어가 버리니까 시중에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달러 유동성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달러를 더 예치하라는 거예요. 달러를. 시중에 풀지 말고 달러를 더 예치를 해라. 그럼 달러가 줄죠. 예를 들면 달러가 줄면 어떻게 되죠? 달러 공급이 줄잖아요. 그럼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달러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위안화는 반대로 떨어지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위안화가 지금 너무 세니까 위안화를 좀 떨어뜨리려고 달러를 올리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럼 위안화를 좀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중국 수출 기업들한테는 유리해지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가파르게 그 위안 달러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위안 달러가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에 위안화가 너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수출 기업들한테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약간 중국은 수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가파르면 되게 부작용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지금 일단 제동을 걸어버린 것 같아요. 그 지급 준비율이라는 걸 올려서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은 2019년인가 그때 재작년에도 미국이 한번 그래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출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고 그러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꼭 수출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추측만 하는 거지. 그건 미국이 판단할 문제고. 그리고 중국 정부도 사실 뭐 미국 눈치를 보긴 보겠죠. 그게 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뭐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힘이 커져서 그런가? 이게 이제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매년 4월하고 10월 2번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이제
지금 6월이니까 10월에 나오겠죠.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조건이 3개입니다. 예. 간단히 설명드리면 1년간 24조 원을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가 발생하면 예. 그다음에 이거는 해당돼요. 중국, 한국도 해당됩니다. 예. 24조 원은 가볍게 넘어요. 예. 그 두 번째가 전체 GDP 있죠. 예. GDP 대비해서 2%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흑자가 나오면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가 나오면 이것도 중국이 해당이 돼요. 될 것 같은데. 근데 3가지 다 조건이 맞아야 환율 조작국이 돼요. 마지막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그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규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외환시장 개입이잖아요. 지금 한 게. 이 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하는 그 수준으로 그 1년에 6개월 이상을 계속 순매수했을 때 전체 GDP의 2% 이상 규모로. 근데 이거 잠깐 했다고 3번째 해당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3개가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 당장 했다고 걸 수는 없어요, 당분간. 근데 만약에 중국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이걸 계속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걸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환율 그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든 뭐 지금 그래서 다시 약세로 바뀌고 이러면은 그 우리나라 증시에도 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위안화가 강세인 게 사실은 좋아요, 한국은.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위안화하고 원화는 연동돼요. 같이 가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위안화 원화는 같이 가면. 그럼 그 나라 통화가 강하다는 건 외국인들이 돈을 그 나라에 투자를 해요. 약한 걸 팔고 좋은 걸로 가니까.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를 일단 자극시키고 두 번째 좋은 게 물가를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 해보셨잖아요. 환율이 1,200원일 때하고 1,000원일 때랑은 20%가 훨씬 싸지잖아요. 그럼 물건을 내가 외국 걸 살 때 20% 싼 가격에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떨어뜨리게 되고 세 번째가 그걸로 인해서 구매력이 올라가요.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런 이제 수입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나라 또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요. 결론적으로 구매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의. 그럼 소비 여력이 증가를 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 소비가 늘어나니까. 중국 소비가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거기 수출을 하잖아요. 한국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 강세일 때 한국 증시가 되게 좋았어요. 과거에 2017년도에 위안화가 진짜 강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사상 최고치 돌파했어요. 증시가. 근데 그 전에 위안화가 초약세일 때는 한국 증시가 막 2,000도 깨지고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안화는 우리가 반드시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제동은 걸렸지만 위안화가 지금 어쨌든 방향 자체는 강세 쪽이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최근에 한국 증시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위안화 가치가 그럼 이렇게 오른 거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 전망 이런 그러니까 건가? 왜냐하면 달러가 일단은요. 달러라는 것도 달러가 약세니까 워낙. 그러니까 달러라는 거는 사실 미국의 국력을 나타내잖아요. 경제력이잖아요. 미국이 제일 좋으면 달러는 무조건 올라가요. 다른 나라보다. 근데 그래서 달러가 사실 올해 한 3월인가 4월까지만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 후로 꺾였냐면 첫 번째가 달러 약세로 바뀐 이유가 유럽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유로화랑 비교를 해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유로화입니다. 유로화가 강하면요 달러는 떨어져요. 근데 유럽이 지금 백신 보급이 엄청나요. 유럽 경제가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달러보다 유럽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흥국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신흥국이 좋아지면 미국보다 오히려 성장률이 그럼 달러 매력이 떨어집니다. 미국 매력이. 신흥국에 투자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신흥국이 성장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달러보다 미국보다는 그쪽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자금이. 근데 중국 아시겠지만 성장률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신흥국에 이제 백신 보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번 달인데 독일의 큐어백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가 백신 임상 3상 결과가 나와요. 이번 달 중순에 유럽에서 나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신흥국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는 게 이 회사 제품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해요. 냉장고에 그냥. 근데 모더나 거는 영하 70도. 화이자가 영하 70도, 모더나가 영하 20도.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는 냉장 시설이 없어요. 근데 냉장고에 보관만 할 수 있다면 빠르게 이걸 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백신 접종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러면은 이거는 달러 약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미됐고 그다음에 중국의 소비 경기가 요새 좋아요.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또 시그널이 나오니까 위안화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달러 약세, 중국 그렇구나. 소비 경기 회복. 예.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차피 지금 그 뭐 백신 얘기도 나왔으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같은 시밀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망은 어떻습니까? 요즘 거기 뭐 MOU도 맺고 뭐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그 모더나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액을 생산하는 게 있고 포장만 해줘요. 그러니까 백신에서 제일 핵심이 그 원액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바이오는 좀 아쉽게도 원액이 아니고 그냥 포장만. 그렇지. 근데 그 원액 생산은 사실은 다른 쪽인데 어쨌든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주권이에요. 제 민주주의 가치에는 좀 반하는 아니 그리고 성문법의 법과 양